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국제금융의 이론 5주차 시간이고요. 5주차 수업은 사실 이제 원래 다른 내용이 있었는데 주위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휴강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우리 동북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 과목 없이 이 수업을 듣는 경우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약간은 좀 일종의 선수 과목을 가름할 수 있는 약간은 좀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좀 다루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대신 그 별도의 그 평가 내지는 출석과 좀 상관없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별도의 녹음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원래 오프라인이었으면 우리가 휴강이라서 못 보는데 온라인이니까 이제 뭐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살리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여러분들에 대한 버든을 좀 줄여드리는 그런 의미로서 출석 체크하지 않는 그런 세션입니다만 경제학 원론이나 기초 과목을 듣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긴 내용은 아니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첫 시간에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긴 한데 또 이런 기초적인 내용은 어떻게 보면 너무 쉽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사실은 좀 스킵하고 넘어온 바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제가 느끼기에 지난 학기 때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학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게 여기시는 어문계열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종의 보너스 세션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우리 그 크루그만 경제학 원론 교과서로는 이제 12장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거시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이제 넘어가려고 해요. 경제학 전반을 다 얘기하면 좋은데 우리 그 요번 학기 하게 되는 국제금융 이론의 이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거시경제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시경제학에 대한 좀 일반론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요번 주차 수업을 좀 가름하고자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요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이 어떤 식의 차이를 보이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비즈니스 사이클이라 그러고 혹은 경기 변동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경기 순환이라고 번역할 때도 있는데 어떤 경기의 어떤 순환에 대한 순환적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경제 성장.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슬라이드 중에도 나오지만은 꾸준하게 경제가 발전을 합니다. 올해 같이 이제 글로벌리 좀 예외적인 상황이 가끔 있습니다만 그건 정말 예외적인 거고요. 경제가 기본적으로 기조적으로라고 표현하는데 기조적으로 이제 보통 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결국 물가의 상승 문제가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존재해서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갖다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다루면서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봤었을 때에 뭐 유사일에 얼마나 많은 경제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뭐 중세시대 흑사병까지 내려가지 않더라도 20세기에 있었던 이제 그 대공황, Great Depression이라고 표현되는 대공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이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일부 어린이 시절이나 학생 시절에 경험해 보았을 수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Great Recession이라고 이제 라임을 맞춰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던 글로벌 리세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역사에 남는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그러한 뭐 아직 공식적인 용어도 없는 것 같아요. 아직 2020년이 끝나지 않은 탓도 있고 그래서 이제 Great Lockdown이라고 이제 사실은 좀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Great이라고 하는 라임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지금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큰 거시적인 경제 환경상의 변화, 특히 이렇게 단기적으로 크게 나빠지는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사실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경제학자들 중에서 특히 이제 거시경제를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학부 시절에 거시경제학 수업을 사실 이제 그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오신 한국계 경제학자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는 원래는 이제 해외에서 학위 받고 공부하는 분이었지만은 고국의 금융위기를 맞아서 한번 자기가 공부를 하러 와봤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가 이제 제 기억에는 그게 아마 98년 같아요. 98년 가을 같은데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서 거시경제학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아 이런 학문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배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러한 그 금융시장의 어떤 격변 그리고 이제 실물 경제의 큰 변화가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위기로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GDP라든지 자산 가격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후퇴하는 거죠. 그것도 완만한 후퇴가 아니라 급격하게 망가지는 어떤 그러한 상황.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경제가 전체적으로 실물은 실물 부문대로, 금융 부문대로 굉장히 심각한 후퇴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이제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의 의사결정을 정책 결정자들이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혹은 그것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보여주는 것이 거시경제학자들이 하는 그런 어떤 공부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거시경제학은 그래서 이러한 경제 전체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초점을 좀 두고 현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대공황 시기만 해도 사실 경제학자들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18세기 이후로 계속 경제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가 없지 않았습니다만 보통 그때의 경제학 연구라고 하는 것은 개별 소비자 차원 혹은 개별 생산자 차원의 어떤 결정을 해줘야지만 이게 합리적인 결정이냐, 그 다음에 자원이 어떤 식으로 배분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미시경제학적인 주제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스터디들은 대공황 시기를 맞이해서 정책적인 시사점을 주지는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사실 적절한 어떤 선택을 하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실은 대공황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게 더 많은 후생의 손실을 입었던 것이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거시경제학의 경우는 대공황이라고 하는 어떤 큰 계기를 통해서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자리를 잡고 이후에 이제 다양한 거시경제학자들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개방 경제라든지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었던 이제 그걸 통해서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는 어떤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어떤 경제학의 굉장히 중요한 학문으로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국제금융론 같은 경우는 이 경제학 중에서도 사실은 거시경제학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서 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미시 거시를 아주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약간 이런 식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미시는 좀 개별 그 주체의 의사 결정이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학부를 졸업하고 MBA를 내가 따로 가야 되는 건가? MBA를 따로 가게 되면은 연봉이 얼마나 올라갈까?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국제금융론 수업을 하나 오픈하는데 비용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뭐 선생님 월급도 있고 뭐 강의실 사용료도 있을 거고 학생들의 뭐 첨강, 수강 뭐 어떤 수요와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감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소득층 학생들이 이제 교육의 격차가 심해지니까요.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떤 정책을 할 건지 뭐 이제 이런 류의 각종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시경제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제 거시가 되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예를 들어서 지금 고용시장에서 지금 구직자 수가 이만큼인데 여기서 잡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고민해 본다든지 혹은 전체 노동자에 대한 페이롤이 얼마만큼 되면 될까? 무엇이 그런 어떤 요인을 결정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것도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하는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수준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지? 뭐 이런 관점들도 이제 생각해 보는 거고. 정부가 이제 고용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뭐 혹은 교육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또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류의 고민들을 이제 하는 것이 거시경제학의 어떤 그런 고민들이죠.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그 미시경제학에서 구해지는 많은 답들을 전부 서메이션 하면은 거시경제학상의 어떤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로서 이제 절약의 역설이라고 하는 paradox of drift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불황이 예상이 돼요. 상황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은 보통은
경제 주체들이 지출을 확 줄여가지고서 다가오는 위기에 대비를 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제 생각에는 저가 유년 시절에만 해도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경제 위기가 오면 모두 인내하고 검약해서 위기를 이겨내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지출이 감소가 될 거 아니에요. 가게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기업도 다가올 뭐 어떤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투자를 줄여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게가 소비를 줄이니까 기업은 매출이 줄어들 거고요. 기업은 미래를 대비하느라고 투자를 줄여버리니까 고용이 줄어들 거예요. 결국은 상호 확정적인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서로 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생각하에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을 했었는데 의사결정 해보고 나니 나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구생의 손실을 더 크게 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의사결정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위기가 왔었을 때 더 용기를 내서 흥청망청합시다 이런 관점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근데 이제 올해가 전형적인 케이스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위기가 와서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길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맛있는 것도 안 사 먹고 여행도 안 가고 기분도 우울하고 그러니까 옷도 안 사 입고 뭐 구두도 안 사고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스포츠 경기 갈 수 없으니까 야구장도 안 가고요.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경제의 큰 톱니바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위축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결국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말하자면 경제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지만이 기업의 연쇄 도산을 갖다가 방지하고 그 다음에 고용의 급격한 후퇴를 막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정부가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을 풀어가지고서 말하자면 사람들이 아유 저기 너무 방구석에만 계시지 마시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예쁜 옷도 사 입고 하세요. 책도 좀 보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소비를 갖다 장려해 주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세금을 갖다 좀 감면해 준다든지 아 요즘 손님도 없으시고 힘드시죠. 망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보조금을 드릴 테니까 고용도 좀 유지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세금 덜 받을게요 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대응을 해주는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실은 어려운 시기가 오면 사람들이 그 일종의 절약 모드 내지는 동면 모드로 확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상태를 방치하고 있게 되면 사실은 경제의 후퇴가 너무 커지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사실은 보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바인데 사실 언론이나 이런 그 뉴스들을 보면은 사실 이렇게 흥청망청하다 에브리바디 다 망하고 말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요. 뭐 그것도 뭐 결국 이제 뭐 무작정 이야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일견 좀 합리성 있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결국 정책적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전체적인 어떤 경제 전반을 조망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러한 것이 사실 함께 많이 좀 이루어져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실은 이게 국가가 뭐 국간을 허물어 혈세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막가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소비를 하게 되면 10%의 부가세를 내게 돼 있어요. 100을 예를 들어서 내가 지출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 과정에서 한 10 정도는 정부로 돌아가요. 한 90 정도가 말하자면은 그 매출을 이제 일으켜낸 어떤 생산자 몫으로 가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다시 또 뭐 원료를 갖다가 뭐 한다든지 혹은 고용을 갖다가 일으킨다든지 하게 되면 또 그 과정에서 또 조세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그냥 저기 돈을 확 흩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일정 부분에다가 사실은 일종의 마중물을 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냥 뭐 이렇게 좀 이제 노머티브한 관점 내지는 규범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일견 도덕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 합리성이 배제된 얘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약간 뭐 얘기가 옆으로 셉니다만은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그러면 사실은 뭐 앵무새처럼 공매도를 때려잡아야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 저는 뭐 재밌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싸진 주식을 팔 수 있게 해주는, 주식이 없어도 팔 수 있게 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특별한 어떤 부류의 주식이 소수의 사람들, 그것이 뭐 회사의 주인일 수도 있고 소수의 주주일 수도 있고 혹은 작전 세력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가 자체를 좀 비싸게 만들어 놓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거를 갖다가 사실은 억제해줄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시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이 파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주가가 안 올라서 돈을 못 벌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인 투기꾼의 사고방식인 것이죠. 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나는 잘못이 없지만 이 잘못된 이 세상 속에서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어떤 뭐 일부의 작전 세력과 뭐 어리석은 정부가 내가 돈을 못 벌게 만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어쨌건 뭐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사실 과도하게 비싸지지 않도록, 말하자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매도의 역할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사람들이 잘 보진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부분의 합보다는 전체가 더 크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사실은 경제 현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제가 옆을 많이 샜네요. 그래서 그 거시경제학의 어떤 인류 사회에 대한 공헌이라고 너무 거창한 얘기가 되겠지만, 소일고 외양간을 맨날 고치고 앉아 있으면 그 집은 망하는 게 맞죠. 그래서 사실 1929년 대공황 시기의 산업 생산을 보시게 되면, 직전에 있었던 어떤 그 경기상의 정점 이후로 보게 되면은 사실 그 대공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100으로 출발했었던 산업 생산, 말하자면 경제 전체의 어떤 아웃풋이 이후로 거의 한 4, 50개월 동안 회복되질 않아요. 거의 50개월이면 말이죠. 50개월이 거의 5년, 6년이거든요. 5년, 6년 가는 동안에 경제의 생산량이 막 30% 가까이 후퇴해버리고, 뭐 이런 류의 일들이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만 보세요. 코로나 지금 3월 달에 있었고 지금 한 반년 지났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데미지가 몇 프로 있지도 않았어요. GDP 관점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데, 지금 20세기 초에 있었던 저런 대공황 같은 건 보십시오. 경제가 저렇게까지 떨어지게 되면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하지만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었을 때는, 이제 지금은 은퇴했지만 벤 버냉키 같은 이제 사람들이나 이제 미국의 많은 말하자면 이제 구루들이 총출동해가지고 이럴 때 쓰라고 곳간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 그대로 그냥 돈을 갖다 들이붓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부문에 있어서 특히 금융 부문이 붕괴하지 않도록 은행들을 살려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물 부문에서도 사실은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재정 지출을 굉장히 크게 늘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통해 가지고서 경제가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고 그래도 한 2년 안쪽의 시간에서 거의 원래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줬었던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은 거시경제학이 인류 사회에 준 어떤 공헌이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거시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케인즈입니다. 존 메이너스 케인즈라고 하는 이 영국의 경제학자는 거시경제적인 어떤 큰 흐름이 개인의 어떤 미시적인 행동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 한 18세기 정도의 어떤 고전 경제학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불황이 왔었을 때는 사실은 정부가 나서 가지고서 수요를 창출해 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어떤 역할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함으로써 경제가 단기적으로 슬럼프가 왔었을 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시기까지는 정부가 이제 사실은 그 역할을 대신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들을 제시한 게 케인즈고, 케인즈의 관점에 대해서 경제학이 왔을 때는 케인지언 이코노믹스, 케인지언 경제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불황 시기에 이제 정부가 지출을 늘려가지고서 돈을 시장에 풀어서 시민들이 소비를 하고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가 이제 정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경제의 어떤 후퇴를 최소화하는, 그것이 이제 케인즈가 이야기하는 어떤 경제학자의 주장이죠.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 그 굉장히 유명한 말로서 현재 상황에 대해 장기적으로 보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 목전에 있는 문제를 고민하는데 장기적인 이야기하고 이렇게 거룩한 말씀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라고 표현합니다. 장기에 가면 우리 전부 다 죽어요. 폭풍이 다가왔었을 때 폭풍이 계속되는 폭풍은 없다.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바다는 다시 단단해진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폭풍이 있는 동안에 뭔가 수를 쓰지 않으면 다 빠져 죽고 말죠. 다 이렇게 주님 곁으로 뭐 예를 들어 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경제학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를 너무 쓸모없는 사람으로밖에 이야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급격한 변화가 왔었을 때 어떤 정책적인 시사점을 갖다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케인즈의 어떤 통찰입니다. 실제로도 케인즈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사실은 해줬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케인즈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통화정책, 모니터리 팔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통화량의 변화를 통해서 이자율을 움직이고 총 지출에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러한 경로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통화 공급량, 모니터리 서플라이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게 이제 바로 이 통화정책에 해당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도구로서 이제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여주거나 해가지고서 경제 전반의 변화를 도모하는 어떤 그런 방향. 이런 것이 이제 사실 재정정책인데요. 통화정책은 즉각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어요.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이자율 낮춥시다. 오늘부터 통화량 늘립시다. 라고 결정하면 즉각적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면서 효과가 즉각 발생하는 반면에 재정정책은 말 그대로 국가의 곳간을 여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도 소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요. 야당하고 싸움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주를 한다고 해도 한 몇 달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굉장히 느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개를 동시에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사실 폴리시 믹스라 그래가지고서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동시에 구사를 해서 경제를 갖다 살리는 방향으로 갈 때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 두 개의 어떤 조합이 이제 사실은 동시에 제시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개념으로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케인즈가 대공황 시기에 이야기했던 것도 대공황이 타게 되려면은 금리를 낮춰야 된다, 통화정책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된다, 재정정책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통화는 늘리고 금리도 낮추고, 그 다음 정부는 다양한 어떤 뉴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사실은 이제 투자 활성화를 하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어떤 그런 일을 함으로써 이제 케인지언적인 관점에서 어떤 경제 전체의 어떤 수요 부분의 확충을 통해서 경제를 유지해주는 어떤 그런 관점. 그리고 이제 그러한 관점 속에서 중앙은행과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케인즈가 이야기하는 케인지언적인 어떤 이야기다라고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학을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장기적인 추세에서 약간 이탈해 가지고서 좀 오버해서 달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지금처럼 코로나나 이런 돌발 상황을 맞이해서 급격하게 수축될 때도 있고, 혹은 뭐 자연스럽게 출렁출렁 하면서 사실은 이제 경제가 발전을 해 나가는데,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의 후퇴와 팽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경기 후퇴 이렇게 얘기할 때 리세션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컨트랙션, 수축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만은,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생산과 고용이 감소하는 어떤 경제의 다운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보면 약간 더 확장 재정이라든지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경기 후퇴로 표현되어 있는 그레이하게 이제 선 그어져 있는 저 영역이 어떻게 보면 경제가 약간 좀 떨어지는 지점들이죠. 그리고 이제 경기 팽창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과 고용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경제가 이제 쭉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상태를 경기 팽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너무 경기 팽창이 좀 심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경기가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집값이 많이 올라 버려 가지고서 불편하다, 혹은 뭐 물가 너무 올라 가지고서 생활하기 힘들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후퇴가 나쁘고 경기 팽창이 좋고 뭐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만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순환에서 경기 순환의 정점과 저점이 존재하는데요. 보통 정점은 피크라 그러고 저점은 트러프라 그럽니다. 그래서 팽창에서 후퇴로 전환하는 일종의 어떤 고점을 갖다가 이제 정점이라 그러고요. 저점은 이제 후퇴를 멈추고 팽창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갖다가 저점이라고 표현을 하죠. 경기에 따라서 사실 그 우리가 관심을 갖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고용 때문입니다. 올해도 사실 이제 저같이 이제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학생들, 특히
젊은 세대를 걱정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저도 취직하느라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 마치고 제가 취직하려고 했었을 때가 IMF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용시장이 굉장히 좀 위축돼 있었어요. 그래서 90년대 초 중반까지만 해도 경제가 굉장히 용이하게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고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막 이랬었던 반면에 IMF 지나면서 이제 사실은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지금 기준은 딜레버리징이죠. 그래서 이제 부채도 축소하고 고용도 축소하고 투자도 축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망하는 곳 나오고 이러면서 힘들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있어서 사실 취직하는데 저도 거의 한 반년쯤 썼던 것 같아요. 면접도 꽤 많이 보고 이력서도 미역국 많이 먹었죠. 그래서 근데 지금 그때 체감했던 것보다 지금 학생들이 조금 더 고생하는 것 같거든요. 이건 이제 더 큰 문제가 저희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제 돌아가신 DJ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제 그때 IMF를 극복합시다 이러면서 내수 활성화 정책을 막 쓰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그 당시에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제가 약간 좀 기조적으로 약간 슬로우 다운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코로나까지 겹쳐버리는 상태가 되니까 기업들이 사실은 좀 고용이나 투자를 망설이게 되죠. 더구나 이제 사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 decent job이라고 하는 것의 데피니션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공기업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안정성이 확실하게 높은 쪽, 이런 쪽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 말이 무슨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순간 노동 귀족화되는 거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직장이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뭐 노동운동이라든지 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이것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사실 뭐 초심을 수십 년간 유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조직 안에 들어와 있다 보면 사실은 다 안주하게 되죠. 사실 테뉴어가 주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다 편애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워라밸도 따져야 되고 뭐 일로 흘러가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노동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것을 더 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비정규직 고용이나 이제 좀 뭐 파트타이머 고용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또 최근에는 또 뭐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제 플랫폼 경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다들 어떤 플랫폼의 어떤 작은 부품으로서 사실 자기의 노동력을 시장에 가지고 가서 활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 고용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많이 복합화되고 있는데 어쨌건 노동경제학 시간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금융위기 같은 게 미국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90년대 초반에 이제 저축은행 위기나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2000년대 초반에 저축위기나 뭐 그 다음에 2008년 9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런 그 위기들 속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실업률이 뛰어오르는 모습 볼 수 있죠. 특히 미국처럼 뭐 노동 유연성이 매우 많이 높은 나라는 뭐 단기간에 한 10%씩 저렇게 뛰어오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경기 순환의 폭을 좀 줄여줘야지만이 사실 이러한 어떤 실업률도 좀 낮게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것이 사실은 정책 결정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IMF 때 같은 경우는 거의 실업률이 8%까지 치솟았어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들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시면은 뭐 얘기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정도 되면은 직접 실업을 겪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직장에 일하던 선배들이 많이 나갔어 라든지 아마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었을 거고 혹은 이제 좀 부모님이 약간 젊으신 경우는 취직이 좀 힘들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실업률이 지금은 한 3, 4%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제 최근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위로 불룩 솟아나와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한다고 할 적에, 물론 이제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면 이제 실업률도 낮게 유지되고 좋긴 한데, 이 성장의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어떤 미국의 경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0년 단위로 한번 보는 겁니다. 1905년 20세기 초반만 해도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 경제의 산출량, 내지는 어떤 보유하고 있는 재화의 물건들을 보면은, 그때는 뭐 전기가 통하는 집이 전체의 한 자릿수였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스레인지가 되겠습니다. 렌지 갖고 있는 집이 한 10%, 전화기 있는 집이 또 10몇 프로, 자동차 있는 집은 뭐 1, 2%. 한국도 지금 마이카 시대라 그래갖고 개인들이 자동차를 너도나도 한 대씩 갖게 된 게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55년 되게 되면 이제 재화의 종류가 늘어나서 드디어 냉장고가 존재하는 세상이 왔고요. 그 다음 요즘은 여러분들 본 적도 잘 없겠지만 라디오도 거의 한 10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라디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전기, 레인지, 전화, 자동차 이런 것들도 보급률이 확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에어컨이라고 하는 물건이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됐고, 드디어 세탁기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많은 어머니들이 가사노동으로부터 조금씩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식기세척기도 뭐. 그리고 이제 2005년에 오게 되면 이제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 이제 디지털 카메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나타나게 되고, 식세기나 건조기 같은 것들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집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경제의 산출 품목도 다양해지고, 경제의 산출량도 결국은 점점 인구 증가와 함께 소득 증가와 함께 사실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경제도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인데요. 한국전쟁 이후에 사실 그 1953년 기준으로 1인당 GDP는 65달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달러당 1,000원 생각하면 1년 내내 대한민국 국민이 벌 수 있는 돈이 한 6, 7만 원 되는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황당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한 70여 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선진국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인당 거의 뭐 3만 불 이상, 그러니까 뭐 한 3천만 원 이상씩의 어떤 평균 인당 GDP를 보이고 있죠. 물론 나는 아직 학생이고 취직해도 3천만 원짜리 없을 수 있는 데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불균등, 뭐 불평등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건 이러한 어떤 장기적인 경제 성장 때문에 많은 물질적인 재화를 공급하고 소비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을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해도 그 반대급으로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어떤 대가도 높아지게 된 거죠. 문자 그대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중에서 사실은 물가가 상승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미국 데이터가 되겠습니다만은 Bureau of Labor Statistics를 보게 되면 결국은 임금이 올라간다는 거죠. 임금이 결국은 시간을 두고서 계속 상승해 가지고서 거의 뭐 2배 오르는 동안에 뭐 달걀 값도 뭐 120% 오르고 빵도 170% 오르고 휘발유도 뭐 204% 오르고 이런 식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단기의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는 경기 순환하고 따라가는데요. 경기가 침체되면은 인플레이션 좀 떨어지고 경제가 좀 호황이 되면은 인플레이션 좀 상승하고 하는 식으로 물가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물가의 전체 수준은 통화 공급량의 변화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통화 공급량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공급량도 같이 증가하는 면이 있다는 걸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통화의 공급량 내지는 공급량의 증가 속도를 갖다 이제 통제함으로써 중앙은행이 어떻게 보면 물가에 대한 수준을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사실은 뭐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니에요. 경기 후퇴보단 당연히 경기가 발전하는 것이, 경기가 이제 팽창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사람들이 현금을 좀 보유하지 않도록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물가가 오르다 보면 이제 현금의 가치는 점점 더 하락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극단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오게 되면 사실 사람들이 현금을 아예 쓰지 않고 아예 그냥 물물교환으로 가면서 후생이 더 뚝뚝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고요. 반대로 또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예요.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사실 현금의 가치가 증가해 버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른 활동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돈을 딱 손에 쥐고 있으려고 그래요. 어차피 너 망할 때까지 나는 참고 있어야지 하고서는
어떤 식이냐 그러면 물 밑에 딱 들어가가지고서 빨대만 딱 물 위에 꺼내놓고서 숨만 쉬면서 참고 있는 거예요. 옆에 놈이 못 견디고 뛰쳐나갈 때까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저놈이 싸게 던진 물건 사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경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제는 발전할 수 없고 점점 망조가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경기 후퇴가 더 악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가 사실은 나름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5주차 강의는 사실 이제 휴강은 아니지만 출석에 대한 체크 없이 경제학에 대한 베이스 없이 이제 이번 수업을 듣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은 좀 평이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준비된 보너스 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이번 남아있는 한 학기 동안의 학습에 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뭐, 오늘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캐주얼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뭐, 그리고 좀, 원래 이제 예상하지 않았던 다른 내용을 새로 좀 당일에 막 녹음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어쨌건 뭐 건강한 모습으로 일단 지금 요번 연휴와 또 다음 주 월, 화, 수, 목 잘 또 공부하셔서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이메일 주시긴 하셨는데 우리 수업 같은 경우가 이제 대면 전환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우리 수업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대면으로 조금 더 가보면서 학교의 의사결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학교에서 혹시 이제 의사결정이 있으면 제 생각에 우리 동부가 수업은 공통적으로 요건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30명 이하 학생들이고 따로 실습을 없는 렉처 위주 강의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한번 상황을 두고 보시죠. 그래서 일단 각자 개인 위생이나 뭐 특히 육체적으로나 멘털리 건강 유의하시면서 이번 또 가을을 알차게 나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